안녕하십니까. 독서 토론은 즐거워. 독토즈 뉴데일리의 이성복입니다. 오늘도 19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시고 레이건 11 책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레이건의 11가지 원칙, 자유를 지켜온 11가지 원칙인가? 그런 부제가 어디 붙었던데? 뭐라고 붙었더라? 인류 역사가 지켜온 11가지 원칙. 네. 보수주의자의 상징인 레이건이 지켜온 11가지의 원칙은 인류 역사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네. 어떤 정파적인 수준의 따위가 아닙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가 신앙, 네. 세 번째가 가정, 네 번째가 생명의 존중, 네. 다섯 번째가 미국 예외주의. 예. 미국이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국부, 미국 국부에 대한 존중, 네. 국가 세운 독립산업문 세운 사람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곱 번째 감세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세는 세금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나 노동당 이런 급진적인 개혁 위주의 정당들,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은 세금을 높여왔죠. 세금 걷어서 나눠주자는 주의고, 보수 정당들은 세금을 낮춰서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의지를 북돋아서 부를 넓히자. 그 넓힌 부를 가지고 복지도 만드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미국에도 연방 소득세가 없었어요. 근데 연방 소득세가 1913년 진보주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우드로 윌슨이 연방 소득세를 법제화합니다. 연방 소득세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개념이 괜찮잖아요. 소득세 부자들한테 좀 걷어서, 돈 번 사람한테 걷어서, 이거를 좀 국가가 걷어서 우리가 평등하게 잘 나눠주겠다는 게, 이건 원래부터 있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특히 전쟁과 같은, 윌슨이 할 땐 전쟁 1차 대전 중이어가지고 강제로 걷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세금, 내가 소득 받은 거를, 사람이랑 누구나 소득이 생길 텐데 일을 하면 네. 그 소득을 영원히 몇 프로씩 걷어나가겠다는 국가가 깡패지게,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가 처음에 국가가 없이 이렇게 모여서 된 나라인데, 네. 네가 뭔데 왜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일시적으로 전쟁 때도 아닌데 네. 왜 영원히 13%, 50%, 30%, 90%까지 나와요 나중에. 네. 뜯어가냐. 그만큼 또 국가가 네. 비대해지고 네. 개인의 자유가 또 제한이 되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득세를 과세하느냐 마느냐가 요새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요새는 당연히 하는 거고, 세율 가지고 싸우죠. 그죠? 네. 보수당과 무슨 뭐 급진개혁당들 사이에 세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건이 깨달은 건 그게 나중에, 이런 미국의 리버럴들이 아무리 높은 세율을 결국 올려줘도 만족은 못한다. 끝도 없다. 이 소득세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진보주의의 영웅이라고 하는, 진보란 말 안 되지, 급진개혁주의자인 우드로 윌슨이 네. 그 소득세율을 최고 73%까지 올렸대요. 네. 그죠? 그 우드로 윌슨이 꿈꾸었던 것이 여기서 표현하기를 부소불위한 행정 국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 국가인데 administrative state, 행정국가라고 명명을 해요. 네. 정부가 행정으로 다 하는 거지. 예? 정부 다 행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윌슨을 이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알려진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죠? 루스벨트는 그 부자들 상위 소득세를 몇 프로? 무려 94%까지 폭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벌면 94억 가져가는 거예요. 6억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10억, 10만 달러 기준이었어요. 10만 달러. 그 당시에 10만 달러니까 뭐 얼마나 되려나? 한 10억, 20억 되려나? 네. 그러니까 10억을 벌면 9억 4천을 가져가는 거야. 6천만 원만 가져가래. 가혹하네요. 그 누가 10억을 벌어? 그렇죠. 안 벌고 말지. 그냥 밑에서 일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받고 말지. 네. 근로 의욕도 되게 저하시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루스벨트가 네. 99.5%까지도 생각했었대요. 이거는 그 뭐지? 압수? 네, 압수야 압수. 가깝네요. 몰수야 몰수. 그렇지 몰수. 레이건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FDR로 불렸어요. FDR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얘기하는데 네. FDR 지지파였다고요. FDR이었는데 생각이 이 감세하는 감세가 아니라 이 과세를 너무 소득세를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레이건 연설 중에 보면은 1960년대 연설이니까 네.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때 연설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누진 소득세는 완전히 공산당 칼 마르크스를 뺏긴 거다. 그 지식이 정확한 거예요. 네, 실제로 공산당 선언이 막대한 점진적 혹은 누진적 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레이건이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거기다가 린든 존슨 때 가면 린든 존슨은 내니 스테이트 보호 국가를 내세워요. 뭐 Great Society 말은 멋있게 했어. 얘네 표가 Great Society에 내니 스테이트먼트를 지향하는데 다 해주겠다는 거지. 정부가 다 해주겠다는 거지. 애들 키워주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 돈이 없으니까 실패하죠. 가혹한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금이 더 가혹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레이건이 열받죠. 네. 그래서 민주당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레이건이 본인의 어떤 그 소득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도 이제 열이 받았지만 그 촬영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정말 진짜 피해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신념을 새롭게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레이건이 그랬대요.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게 아니다.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응? 네. 자, 레이건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 처방이 네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레이건이 제안했던 처방이 4개의 기둥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세, 탈규제, 정부 지출의 감소,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된 통화 공급의 증가라고 합니다. 자,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정부가 그 대신 지출을 감소한 거예요. 복지가 줄겠지. 네. 그리고 통화 공급을 했어요. 통화 공급 잘못하면 내 인플레이션이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한 통화 공급 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오바마는 2009년에 엄청난 공공부양 정책을 펴요. 8천억 달러 네. 민간 부분 부양한다고. 네. 요새 우리 문 정권이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꼭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거 핑계 삼아서 더 신났지. 공공자 다 붙이잖아요. 공공주택, 공공정책 네. 그리고 정부 지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퍼붓잖아요. 네. 레이건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1981년부터 3년 동안 25% 감세를 했습니다. 급격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노력한 거죠. 해마다 5%, 10%, 10%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고소득자 한계 세율을 네. 70%까지 갔던 거를 28%. 28%로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효과를 한번 보시죠. 네. 근로빈곤층은 400만 명 정도가 네. 400만 명이 이 세부담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를 보시자고요.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조치로 이 121페이지 보면 레이건 시대에 92개월 연속 성장을 기록합니다. 네. 이 경기 부양해서 이거는 뭐 기존의 58개월이 최고 기록인데 92개월 연속 성장. 이게 몇 년이야? 12개월로 나누면 도대체. 그 자기 재임 기간 다 성장한 거야 계속. 예. 그래서 실업률
루즈벨트 때 공황 일어나고 그죠? 공황 이럴 때 만성적 실업률이잖아요. 네.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다 실업자잖아. 네. 그다음에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10%가 넘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물가가 막 폭등해요. 몇 년 지나면 물가가 그래서 빵이 500원 하던 게 몇 년 지나면 700원, 800원, 1000원이 돼 바로. 그럼 어떻게 살아? 금리도 낮춰지고 네. 빈곤율도 툭 떨어졌습니다. 흑인 가정도 보자고. 그러면 흑인은 못했냐? 한번 봐봐요. 흑인은 네, 흑인 어땠어요? 가정의 실소득도 17%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반 레이건파들 민주당에서 레이건 공격할 때 흑인 정책이 미흡하고 뭐 탄압이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있다. 성장 위주로 가서 백인 위주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도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소유 기업들도 1980년대에는 무려 그 80% 이상 성장했고 대학 진학률도 4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리버럴들이 남녀 여자는 소득 줄었다 이렇게 차별 심하다 맨날 주장하잖아요. 네. 레이건 시대 남녀 소득 격차를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당시에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60%에서 7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률, 대학 진학률 네. 등도 남성의 증가율보다 훨씬 많고 빨랐다. 그것도 노숙자 가지고도 레이건 신는 사람 많아요. 레이건 시대의 신문들이 끊임없이 레이건을 공격했어요. 뉴욕 타임스는 이거 다 리버럴이잖아요. 네. 민주당 파들이잖아요. 네. 레이건을 엄청 공격했는데 그때 레이건 시대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뭐 심지어는 뭐 수백만 명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장작처럼 쌓여서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1984년에 25만 명에서 35만 명, 한 30만 명으로 봐요. 모든 통계들이 네. 노숙자를 한 30만 명으로 봐요. 네. 근데 30만 명이 얼핏 들으면 많은 수치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오바마 4년차 때는 노숙자가 64만 명 이상이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봐요. 얼마나 노숙자가 2배가 넘잖아 오바마 때. 네. 이 시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도. 네. 10몇 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나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오바마 때의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레이건 때 30만 명인데 시체가 산더미 장작더미처럼 쌓인다고 언론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근데 오바마 때는 그 2배가 넘는데도 침묵합니다. 침묵을 일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죠. 기레기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한다고 장관 몇 번씩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버젓이 자행합니다. 자기들은 김어준이다 뭐다 김재동이다 그 출연료 주는 거 보세요. 상상 초월. 우리 일반인이나 일반 방송인들은 상상도 못할 그렇죠. 뭐 금액으로? 한 번 강의할 때마다 3,4천만 원씩 김재동은 챙겨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뻔뻔해야 좌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지능 탈출하려면 지능 순서로 탈출하고 네. 그런데 언론이 침묵한다는 거 제일 나쁘다는 거죠. 네. 정말 나빠요. 맞아요. 이렇게 악당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무슨 여성 문제, 인권 문제, 돈 문제, 그다음에 내로남불에 대해서 다 관대한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좀 그러면 어때?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룰 건데 이렇게 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건데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침묵하는 언론이 더 나쁘다는 거지. 네. 근데 난 놀랐어요. 레이건 시대도 이랬는지. 레이건 시대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고 네. 이승만 정권 시대 때도 끊임없이 독재라고 공격받았거든요.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한테. 다 뜻이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한독당, 네. 동아일보는 김성수. 다 자기 총리 안 시켜주고 자기 사람 안 집어넣어준다고 그때부터 독재라는 거지. 독재란 말이 그때 생겼어요. 그렇군요. 이승만 독재 타도라는 말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네 사람 안 해준다고 네.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말이 잠깐 새 나갔어. 오바마 시대의 노숙 문제도 아니 레이건 시대 노숙 문제도 이렇게 과도한 게 아니었고 네. 뭐 소수 줄이려고 인- 노력했던 거죠. 네, 소수 인종이나 여성의 많이 소득도 줄였죠.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는 증거가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인데 네. 예? 쿠폰, 음식 쿠폰. 그걸 보면은 보세요. 어디 알려봐 주세요. 네, 레이건. 레이건 시절에는 이 푸드 스탬프에 의존했던 미국인이 1,800만 명으로 감소를 했지만 오바마 때는 4,800만 명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5천만 명 가까이 인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 오바마 때는 푸드 스탬프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나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오래되면은 네. 결국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갑니다. 정부가 다 나눠주는 거. 그럴 번 것 돈은 같아요. 거의 다 세금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카터 때까지 얼마나 이 고통의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네. 고통 지수라는 게 있었고 음. 신경쇠약 지수 같은 게 있었대요. 이런 네.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이 레이건 시대에 많이 줄어들었죠.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오바마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2011년에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고통 지수 수준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기잖아요. 레이건 감세하고 규제 완화해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올려줘서 네. 정부 지출을 줄여가지고 이런 레이건 정부는 고통 지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거 퍼주기 한 오바마 정부는 고통 지수가 28년 만에 가장 높은 걸 기록했다잖아요. 이 감세 정책이 네.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 핵심인 것 정책이죠. 같습니다. 네. 레이거노믹스의 어떤 본질입니다. 네. 자, 그 감세와 연결된 거죠. 여덟 번째, 레이건 11. 네, 여덟 번째는 제한된 정부입니다. 네. 정부가 제한된 역할을 하라는 거. 레이건이 제일 무서워했다는 말이 뭐였죠?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으로 하면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띵동 해가지고 정부에서 와서 저 정부 공무원에서 왔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게 곧 세금 걷어가기 위한 신호탄이거든. 그렇죠. 네. 그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저 코로나 재난지원금 막 주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종부세 뭐 국민의 아파트 코딱지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종부세 다 걷고 예? 네. 엄청나요. 심지어 의료보험도 그래요. 의료보험도 예전에 소득이 예를 1년에 500만 원인가 얼마 이하인 사람은 의료보험을 따로 안 내고 그냥 직계 가족 누가 다니면 의존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걷어내려고 언제 쥐두새도 모르게 바꿔놨어. 한 달에 몇십만 원 하다 벌잖아요. 어떤 알바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바로 뜯어가는. 따로 독립돼서 국민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들 다 따로 내.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우 뭐 몇십만 원 알바해가지고 번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세금 거들라고 혈안이 됐죠.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그 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이 굉장히 좀 엄격하잖아요. 근데 이제 30이나 50 속도 제한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딱지 떼는 차들도 많더라고요. 3050이라고 지들이 갖다 붙였는데 경찰청이 네. 30 학생 애들 다니는 30 네. 일반 도로는 50 서울에서 네. 간선 도로는 지금 저 AI서부터 차량이 자율주행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네. 차를 그럼 왜 그런 걸 만들어? 그냥 다 리어카 하나 끌고 다니게 하지. 더 웃긴 거는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과태료 거둔 증폭 액수가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이 늘어난 넘어요? 게. 와, 늘어난 금액 어마어마한 전체 금액은 액수네요. 잊어버렸어. 네. 2천억 넘게 더 걷었어 예전보다. 4년 전보다 2천억을 더 걷어요 지금 과태료로. 그래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레이건이. 네. 그래서 레이건이 취임 연설에서 한 멋있는 말이 있죠. 네,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곧 문제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이 아니야. 정부 니네가 문제인 거야. 예? 근데 2009년에 오바마가
취임하면서 취임 직후에 한 발언은 다른 발언이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대조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정부가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레이건하고 오바마가 자꾸 이제 비교되는 거는 오바마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정치인이잖아요. 흑인이고 최근의 대통령이고. 그런데 다 반대 정책을 간 거예요. 네. 뒤에도 가보면 계속 오바마 정책이 잘못됐음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레이건 시대에 연방 관보라는 게 있는데 Federal Register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이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으면은 정책을 내놓으면 다 관보에 올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관보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 관보의 그 페이지 숫자를 보면 아는 거죠. 한번 그 정부의 윗줄에 크기와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소개해봐 주세요. 얼마나 줄었는지. 네, 1980년에 레이건이 대통령직을 시작할 당시에는 연방 관보가 87,012쪽이었대요. 그런데 1986년이 되자 레이건 행정부는 이 분량을 47,418쪽까지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만큼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우파 대통령이 돌았을 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규제 철폐위원회인가 아예 대통령 직속을 그걸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매달인가 한 번씩 너 규제를 얼마나 줄였나 보고를 해야 돼요. 각 부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네.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 끝도 없이 늘어요.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줄이고자 하는데도 주는 속도가 무슨 뭐 10% 20% 확 줄 것 같잖아요. 안 그래. 만약에 100개의 규제가 있으면 네. 부처가 매달 얘기를 해가지고 60개로 줄여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30개 또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10개만 줄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120개, 140개, 200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규제 철폐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스스로 규제를 만들도록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본능이에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네. 그래서 이 감세 정책과 정부의 규제 규제를 풀자는 제한된 정부, 작은 정부 이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꾸 거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레이건이 그 정부가 절대 권력으로 팽창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해서 더 그렇죠. 주의를 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정부가 공무원이 규제 만드는 게 자기 권력 만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팽창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출을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을 했죠. 세금을 좀 덜 걷고 네.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국방 지출은 많이 늘었어요. 네. 국방 지출은 당시에 이제 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적자였는데 이것을 전시 적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 적자 비판을 너 지출을 그렇게 줄인다면서도 이렇게 적자냐? 특히 국방 쪽 적자가 심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나 레이건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 레이건 측들은 이걸 전시 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련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나와요. 예. 그런데 국방은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늘렸던 거지 전체 지출을 줄였어요. 네. 그 근거가 있어요. 1981년에 그 보면은 레이건 시대에 적자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초기인 1981년이에요. 그때 경기 회복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고소득자 세율을 50%로 줄여요. 75%를 50%로 줄여라. 네. 그러니까 세금이 줄었잖아요. 네. 줄었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생기겠죠. 네. 적자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 5, 6년 지나서 1988년이 되면은 고소득 세율이 아까 50% 줄였잖아요. 네. 더 줄였어. 28%까지 줄였어. 와. 이게 70몇 %인데 28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세금이 더 줄었잖아. 네. 더 줄었는데 적자는 오히려 적자 지출은 네. 훨씬 줄었어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정부가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지. 고소득자 세를 줄였는데도 정부가 그 지출 규모가 줄지 않았어요. 네. 쓸 돈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기업 활동이 더 늘어나서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뺏어서 나눠주려면은 아무도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뺀다 해야지 죽도록 일하지 주자자. 거기서 조금만 1%만 걷어도 그게 큰 돈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죠. 그게 네. 자유경제고 시장경제죠. 네. 자, 이렇게 제한된 정보에 대해서 레이건은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저소득층, 여성, 흑인, 히스패닉, 네. 노숙자, 네. 그리고 고소득자까지. 네. 그죠? 세율을 줄여줬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한 레이건이 그 가장 힘을 쓴 곳은 아까 말했지만 국방 국방 예산이었죠. 지출이었죠. 예산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9번째 레이건의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네. 레이건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어요. 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134페이지 한번 네. 간단하게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소련에게 이인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군사적 입장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할 경우에 소련은 우리의 의지를 보고 잠깐만 이렇게 군비 경쟁을 계속하다가는 결국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합리적인 군비의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련이 계속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군사력을 개선할 의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건이 1981년에 멋진 연설을 하나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국방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힘을 통한 평화를 평화죠.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런 레이건을 또 민주당 리버럴들은 호전주의자다. 또 공격하기 시작하죠. 네. 베리 골드워터도 호전주의자로 공격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레이건은 핵폐기론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완전한 폐기를 완전한 선호합니다. 핵폐기. 네. 사실 저기도 그렇잖아요. 트럼프도 완전한 핵폐기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개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놔둘게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폐기하면 너 다 줄게. 다 도와줄게. 니네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랬잖아요. 네. 공화당의 보수주의 전통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정책. 이게 뭐지 한번 소개시켜 네, 보세요.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가용한 핵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킨다는 군사 태세입니다. 결국에는 상호 간의 전멸이 확실하다는 전망을 통해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 단추 누르면 내가 눌러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누가 더 크게 죽을지는 몰라. 어쨌든 거의 대부분 다 죽는다. 그러니 쓰지 말자 이거는. 없애자. 아예. 이렇게 위협을 하면 핵전쟁 억지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자가 핵 단추를 누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레이건의 철저한 반공주의로 이어집니다. 네. 10번째, 레이건 11의 10번째는 반공입니다. 자유에서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에서 인류의 가장 큰 원칙인 네. 신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가장 큰 원칙인 자유. 이거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보다 더 큰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뭐라고 묘사해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질병으로까지 묘사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치 전염병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막 공산주의는 무슨 경제, 정치, 체제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이 핑크색도 조금 있으면 빨간색 금방 드러나거든. insanity, 정신질환, 약간 미친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왜 이 사람은 이걸 무슨 빨갱이 타령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왜 1917년에서 네. 1991년 사이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로 인해서 몰살당하고 학살당한 사람 숫자가 1, 얼마나 2차 돼요? 세계대전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1억에서 1억 4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공산주의자가 학살한 우리 인간의 생명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다 죽은 사람보다 2배가 넘어요. 네. 와.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정신질환 미치광이지. 예? 그래서 레이건은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을
단순한 국가 체제나 정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영적인 대결로 보았습니다. 응? 무기나 미사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신앙과 영혼을 시험하는 것이다. 영적 투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네. 레이건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초래한 막대한 사상자와 팽창주의적인 야망, 그리고 지성과 종교, 양심, 출판, 집회, 언론, 이동, 이주 등 기초적인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그 사상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마땅했다. 공산주의 정부는 시멘트 벽과 철조망을 쳐서 사람들의 이탈을 막는다. 그들의 군인들은 그 벽과 철조망을 순찰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간절히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훈련받았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사실은 멘트로 연설문으로도 얘기해요. 소련이 의도적으로 국민들 굶기고 살해하고 죽이고 이거 다 역사책에 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병동에 가두고 네. 무의식 될 때까지 약을 투여하고 이런 짓을 자행한 체제가 어떻게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악하다면 네. 공산주의자가 악하다면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요거를 북한이나 네. 소련, 중국으로 바꿔보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같은 거예요. 북한은 정도의 차이도 없어. 더하면 더했지. 예, 그죠? 그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죠? 네. 그 신앙을 뭐라 그랬어요, 마르크스는? 마르크스는 신앙에 대해서 대중의 아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고, 레닌은 종교보다 더 고약한 것은 없다. 종교를 심지어 시체성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네. 무슨 뭐 성경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레닌은 그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선포도 하고 단체도 만들어요. 십자가 뜯어서 집어 던지는 쇼도 하고 그런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습니까? 탄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죠. 네. 그 여기 보면 뭐 우리도 아는 얘기지만 네. 여기 읽어보면 그죠? 네. 보세요 한번. 일례로 성직자들을 이제 조롱하고 가두고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수녀들을 그리스도의 창녀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성직자들을 총으로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녀를 갖다가 매춘부들하고 같이 감옥에 가둬놓고, 예? 그 여론 재판 해가지고 성직자들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머리에 총 쏴 죽이기도 하고. 더 악랄한 거는 역사적으로 종교색이 짙은 국가들 있잖아요. 네. 캄보디아 뭐 아니면 동구권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거기 난 이거 정말 감명 깊어서 이 책에 유대인, 무슬림, 불교도, 개신교, 가톨릭, 기독교, 폴란드의 비진스키 추기경, 헝가리의 민체티 추기경,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 러시아의 나탄 샤란스키, 뭐 월터 치체크, 우크라이나의 세베리안 바라니크, 아프가니스탄의 모자테디 부족, 중국의 감리교 선교사들, 달라이라마 추종자들, 쿠바의 감옥에 갇힌 수녀들, 캄보디아의 침묵을 강요당하는 불교승들, 이 다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폴포트, 스탈린, 이 김일성까지 네. 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네. 경멸과 파괴 대상인 것입니다. 그 제일 웃긴 게 목사라는 이름 달고 북한에 가가지고 친북 활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네. 어떤 유튜브에서 피를 토하더라고. 목사라는 자가 그렇죠. 김정은한테 가서 뭐 이런 막 하는데 네. 오 진짜 그러네.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는 북한에 네. 충성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네. 자, 소련 체제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굶기고 살해했다는 얘기. 네. 이 얘기를 연설문에서 직접 합니다. 네.
소련 체제는 지난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자신의 국민을 굶기고 살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수백만이 죽임을 당했고 그 모든 사실은 역사책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시민들을 정신병동에 수감하고 때로는 무의식 상태가 될 때까지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런 짓을 자행한 체제가 어떻게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악하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싸워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체제로 인정해주고 놓아두면 안 됩니다. 네. 독버섯처럼 자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자가 뭐 어때서요라고 법무부 장관 후보가 대한민국 자유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레이건의 마지막 11번째 원칙은 개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레이건이 언급한 이 모든 연설문과 신념들의 중추에는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개인이 그가 누구든 태아이든 세금을 내는 사람이든 엄마 아빠든 농부든 사업가든 발명가든 모든 개인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니까 네. 신이 주신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미국에 어지러울 정도의 성취를 안겨준 것도 어떤 집단이 아니라 비범한 개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기 때문이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석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땅바닥에 묻혀 있었을 가만히 놔뒀으면 있었을 걸 개인에게 자유를 주니까 믿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가서 캐가지고 그걸 사업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다. 네. 편리하게 문명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개인에서 출발하죠. 네. 개인의 노력과 그것이 영웅적인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나오는 거죠. 네. 인류 사회는 언제나 영웅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다 똑같진 않지만 개인을 존중해주면 영웅이 나옵니다. 네. 개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영웅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집단주의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의존적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신 대통령이 있죠, 미국에도. 네, 미국의 오바마는 항상 이제 집단 구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개인 행동에 대한 강한 편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손에 번쩍이는 총을 들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존 웨인 같은 영웅들을 우상화하지요. 하지만 개인의 행동과 꿈은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집단 행동으로 연합해서 집단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오바마 연설인데 오바마가 집단 뭐 말끝마다 걔는 collective action, collective shoulder, collective salvation 네. 이딴 말을 해요. 오바마는. 그래서 오바마의 첫 번째 인터뷰 이런 말이 미국에는 개인 행동에 대한 강한 편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바마가. 네. 그 얘기는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대부분이 보수주의자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야.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또 거기다 또 존 웨인이 와서 문제 해결하는 영화 좋아한다고 존 웨인을 씹었잖아요, 오바마가. 네. 그래서 레이건이 발끈하죠. 레이건 입장에서. 네.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레이건이 그때 뭐 저기 한 건 아니지만 레이건 입장에서라면 발끈했겠지. 네. 이게 정부가 다 집단을 해결해 줄 거라 하는 게 얼핏 보면은 나 큰 백이 있고 믿음이 안정이 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결국은 다 남 탓을 하게 된다니까. 네. 내로남불이 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다 남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다 남이. 맞아요. 책임지지 않는 개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해줘야 되지 왜 나보고 그럽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 공산주의 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 사람 오래 살던 사람 대한민국 국민 말고 그쪽 사람들은 가만히 아닌 것 같아. 탈북자들도 심지어 그거 못 깨어나가죠 아직.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의식 속에 또 그게 있는 거지. 그 정부가 해줄 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나 개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유주의자들은 예. 가장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개인은 정부는 최소한의 것. 정부가 최소한의 인프라. 요까지만 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네. 정부 탓 안 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레이건이 1970년대까지 완전히 망가진, 그죠? 네. 민주당의 수십 년 집권으로 무기력증과 신경쇠약, 그다음에 엄청난 실업률, 네. 그리고 무거운 세금, 네. 그다음에 소련의 위협, 네. 완전히 사면초가죠.
그렇게 해서 신경쇠약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미국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네. 레이건이 존 웨인이에요. 미국의 존 웨인은 그렇죠. 레이건입니다. 네. 그가 무신론 종교를 미워하는 소련 공산주의 재앙으로부터 구해내죠. 네. 왜냐하면 소련을 결국 해체해버렸으니까. 네. 그죠? 이게 존 웨인이지 누가 존 웨인이겠어요. 그렇죠. 네. 이 존 웨인 레이건이 얼마나 개인을 존중하냐 어릴 때부터. 네. 1930년대 레이건이 젊은 시절인가 봐요. 학생이나 뭐 청년 시절에 미식축구팀이었나 봐요. 네. 그때 그 인종 갈등이 심할 때, 갈등이 아니라 인종 차별이 아주 일반화돼 있었을 때 네, 시절 30년대.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네, 30년대에 이제 피부색을 이유로 호텔에서 투숙이 거절되었던 흑인 선수 동료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재워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에서 받았던 교육이 이런 인종에 대한 다른 인종에 대한 존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흑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그때 당시 인종 차별이 당연시된 시절에 집까지 데려와서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집으로 들인다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지나가는 뭐 노숙자 데려온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 엄마가. 근데 안 그러고 낸시 레이건 여사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증거를 얘기하는 어떤 에피소드인데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한 게 독립선언문인데 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악의 제국 연설을 하죠. 1983년에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예. 거기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이상과 원칙의 기초에는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헌신이 있었으며 그것은 또한 그 자유가 신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만이 번창할 수 있다는 보다 깊은 깨달음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바로 이 통찰력에 근거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 국부들의 위대한 승리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폭군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한 윌리엄 펜의 목소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제퍼슨은 인간의 분리할 수 없는 권리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 역사와 정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그 최고 존재를 최소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이 얘기하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네.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850차례 네. 인용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이 레이건의 세계관은 이런 것이죠. 세상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네. 그 얘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두 세계관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말한 세계관이지요. 두 번째 세계관은 종교가 대중의 아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 자유, 민주제와 같은 영원한 원칙들이 국가의 변덕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지요. 이것이 레닌의 세계관입니다. 자, 레닌의 세계관, 공산주의 세계관과 우리 보수주의 세계관이 있는 거, 링컨의 세계관이 있는 거죠. 네. 창조주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축복을 주는 세계관이 있는 반면 국가가 다 해줄 거라는 이런 레닌의 세계관이 있는 건데 네. 사람은 영원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 영원하지 않은 국가가 영원한 개인을 부정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고 이걸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게 개인에 대한 믿음을 강력히 표명하는 레이건의 철학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레이건 11의 토론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네.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 1977년 2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4년 전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뭔지를 분석해 볼까요? 네. 이때는 언제냐면 공화당이 아주
질이 멸렬할 때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났어 닉슨. 네. 그래서 뭐 도청 감청으로 정부가 아주 욕먹고 있죠. 베트남 철수해가지고 히피들이 데모하고 상위 군인들 막 데모하고 맨날 이럴 때죠. 베트남 진 거잖아 더구나. 네. 그다음에 포드 행정부로 닉슨 나가고 포드 들어온 다음에는 있으나마나 가만히 있는 부통령 하다가 그 잠시 있던 대통령이잖아요. 있으나마나 대통령. 그다음에 록펠러 공화당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nel슨 록펠러가 부통령했어요. 이 사람이 리버럴한 사람이야. 민주당적인 사람이 부통령을 하고 있었다고. 거기서 뭐 스트레스 받을 정책을 많이 내놨겠지. 그리고 소련하고는 대탕트 하자고 화해하자고 그러고 민주당이 백악관을 이제 장악을 했죠. 이거는 공황 때부터 공황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1940년대부터 이때가 언제야? 80년대까지 한 40여 년간 미국이 공화당이 가끔은 지배하게 됐지만 대부분 민주당이 지배하며 민주당의 정책과 철학이 미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만성적자, 정부적자, 엄청난 인플레이션, 엄청난 실업률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또 대통령은 지미 카터가 됐어. 지미 카터도 무능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그때야. 그때였어요. 그때 한 연설이에요. 네. 때가 됐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네.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정치적 원칙이 세워질 때이고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를 배제하지 않는 행동 계획을 제시할 때라고 장담했습니다. 자, 행동을 제시할 때다. 무슨 사회적 보수주의다, 경제적 보수주의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는 보수 아니 뭐 진보고 뭐 국방은 보수다, 안보는 보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도 사실은 보수주의자가 근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 덜 개화가 돼서 그래. 근데 어쨌든 이런 보수주의든 저런 보수주의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행동 계획을 제시할 때다. 행동 계획을 제시하다 보면 일치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11가지 레이건의 원칙을 따져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원칙들을 따라가 보면 행동 계획을 맞춰볼 때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가정, 제한된 정부, 신앙, 자유, 개인에 대한 존엄, 낮은 세금, 또 뭐야 힘을 통한 평화, 반공 이런 거죠. 네. 이 레이건의 11가지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믿음. 레이건이 끝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나 애석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보수주의는 성공적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지리멸렬한 40년간 패배해 있었던 이 시기에 본인이 집권하기 4년 전인가요? 예, 77년 4년 아닌가요? 전. 네. 확실히 차서 말을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수주의의 미래를 봤고 보수주의는 성공적입니다. 이 낙관주의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의 보수주의입니다. 이 레이건 11 모든 얘기의 함의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레이건의 11가지 인류의 역사를 지켜온 원칙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